기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 포토라인 관련해서 다 이제 그 라인을 이제 세운 거죠. 전문용어로 포토라인 뻗치기.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다 사람들이 겹치면은 사진도 하나 제대로 못 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겨우 이제 만들어 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마자 경호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가려버리는 바람에 네, 그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이제 욕설과 네, 한숨 소리가 이제 들리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기자들이 막 뭐라고 소리를 쳤죠. 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박근혜 씨를 이제 가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오라고 이제 그림에 방해가 되니까요. 포토라인을 이렇게 쳤을 경우 그렇게 막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알아서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온 사람들은 거기에 약간 좀 섰다가 그냥 보통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 이동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예. 표창원 의원님. 네. 어쨌든 불행한 일입니다. 네. 그거를 좋아할 국민들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7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행한 현실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은 거부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출입구를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 대상자 피해자들이 오는 통로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또 요구를 했었지만 그렇죠. 법원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불행한 사태이죠. 하지만 사실 뭐 김경진 의원님이나 저나 평생을 그 범죄 피의자들 만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법 앞에 귀천은 없다라는 것이 그 직업 윤리로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고 중요한 인사이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우나 경호는 하더라도 법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은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2번씩이나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포토라인에 서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해 장벽으로 막아버리는 행위들은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께 비춰줄 때도 사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조금 뭐랄까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국민들의 어떤 동정 여론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인해 장벽 경호의 숲속에 갇혀 있고 보호받고 있다.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그런 국민적인 동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법의 평등이라는 측면 유전무죄나 뭐 유권무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나 법 앞에 같은 절차에 임한다는 데도 상당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떤 심정이었어요? 피의자들을 검찰 출신이고 또 우리 표창원 의원님은 장지원 의원님 깡패야 그러니까 나 경찰이야.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그분 개인을 보면 그 어떤 범죄자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민이 느껴져요. 그렇죠. 예. 연민이 느껴지고 안쓰럽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될 걸로 저는 보는데 구속되면 누군가는 옥바라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핏줄만이 제대로 된 옥바지를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 300명의 어떤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다고 그러고 친박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저게 얼마나 갈까요? 명분도 없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안쓰러운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토라인에 쓰지 않겠다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에 부탁할 때. 민망한 거죠. 민망한 건데 그래도 법원에서 많은 걸 봐준 거예요. 많은 예우를 해준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면 이 구인영장을 검사 내지는 검찰 수사관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강제로 구인을 해와야 돼요. 신병을 구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해와야 돼요. 근데 통상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이게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서로 간에 신사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검찰청으로 몇 시까지 오면 보통 10시 반이다 이러면 10시 10분까지 오면 검찰청 검사실부터 구인하는 절차를 받겠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신사협정을 맺어요. 근데 어쨌든 원칙은 구인을 해가지고 영장 심사 법정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이 외관과 형태를 취해야 돼요. 근데 아니 출석을 거부할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 이게 구인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것은 출석 거부의 파서빌리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따, 김경진 의원님한테 영어 나오니까 당황했어, 당황하지 마세요. 저 고시 붙었습니다. 예,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어쨌든, anyway. 예, 가능성. 그것 때문에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일단 그 절차를 검찰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영장법정에서 직접 봅시다. 그래서 중간에 강제로 끌고 가는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포토라인도 사실은 이게 법원은 공공의 관공서예요. 관공서는 국민들의 것이지 특정 관공서의 것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위한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모든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포토라인 제도 취지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전에 검찰청에 들어가다가 뒤엉키잖아요, 보면. 유력한 신분을 가진 피의자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머리도 깨지고 피도 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룰을 지킵시다. 그리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알 권리가 가장 기본이고 다만 그 알 권리가 조금 좀 무질서하게 행사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니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자들 당신네들이 조금만 좀 양보해 주세요 하는 것이 포토라인이에요. 근데 포토라인에서 법원이 기자들 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있는 마이크 치워버리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이렇게 되고 그거는 사실은 취지에 반해서 너무 과잉된 어떤 권리랄까 뭘 행사한 거죠. 표 의원님.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 박지만 씨 부부가 나왔다 그래요? 막상 몇 년 동안 수년간 가족들하고도 관계를 끊고 지냈던 거 아닙니까? 박지만 씨 부부를 이제 나오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 두 분이? 뭐 어쨌든 인재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그 거리는 뭐 유경재단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고 이해관계 충돌도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런 친인척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또 맞았겠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신분 자체가 이제 피의자가 되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와중인데 이때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정말 혈육과 그 인륜의 정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런 저런 것들보다는 그저 한 가족으로서 당연히 와서 어떤 정을 표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구속이 된다고 보고요. 그냥 이제 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례라든지 이 혐의의 중요함,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혐의이냐.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혹은 기소될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과 상당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주거가 좋은 집에 사느냐 또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곳이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사에 어느 정도 순응할 것이냐. 검찰이 이제 이후에 정말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아파서 안 갈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빚어질 텐데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뇌물죄 또는 뭐 직권남용, 강요, 기타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와 그 범죄 혐의 하나하나의 막중함, 그 형량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런 상태인데 본인이 거의 대부분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 부인하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을 다른 사람의 진술 또 대질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의 대조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무수한 이제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수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과거에 이 주변 공범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씨를 통해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에게 국회 나가서 거짓말해라. 각종 위증 지시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한국에 있는 이 직원들에게 컴퓨터 부숴라. 이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죠. 둘이 대포폰으로 계속 통화를 했고. 대포폰으로 계속해서 통화를 했었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공범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인멸이 있었고 본인이 정규제 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했잖아요. 오늘도 아마 실질심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터인데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최소한 본인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증거인멸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증거인멸이 있었고
지금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고 앞으로도 농후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구속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네. 자, 그럼 두 분 다 구속 가능성, 그리고 대부분 언론, 대부분 법조 전문가들이 이건 이미 공범들 다 구속되어 있고, 네. 그리고 공범에 어찌 보면은 우두머리격인데 구속 안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것이 미칠 정치권의 풍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이 되면 지금 현재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야당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미 대선 판이에요. 구속이 되면 이 판이 좀 흔들릴까요? 어쩔까요? 초기에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거대한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동정 여론도 분명히 있었던 참이고요. 예.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국회에서도 탄핵 의결했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했지. 예. 뭐 더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구속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또 올라가요. 더 올라갔죠. 그 왜 그러냐면 그럴 그 좋은 호기를 어떤 대중 여론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호기였어요. 예. 이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친박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이들이 만약에 법 절차에 순응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참담하고 억울하고 혹은 너무 좀 이게 오해다라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검찰과 특검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그러한 절차에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너희들도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단들이나 친박 의원들이 오히려 조금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동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들이 처한 대처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이 떠올랐어요. 그 변호인단은 전부 뭐 탄핵 반대 집회 나와서 자기를 띄우고 태극기 두르고 영웅으로 묘사돼서 나타나고 자신의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언동만을 일삼았어요.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고 법정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방해하고 그리고 국회나 국가 헌정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친박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요소마다 막말에 명예훼손에 선거법 위반에 방송 장악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국민이 마음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이들의 어떤 둘러싸이는 소수의 친박 단체들과 친박 의원들과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만의 공주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가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어떤 중도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이 됐다고 해서 야권 중심의 대선판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미 이 밑바닥 뿌리를 볼 만큼 받고 볼 이상으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그리고 그것도 본인들의 자충수로. 그렇죠. 신뢰할 수 없다. 아예 그냥 관심 자체를 끊는 것이 그냥 정상적이다. 라는 식의까지 국민들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속이 된다고 한들 그건 당연한 거고 큰 파장이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뭐 그럴 수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 구속이 안 되면 거꾸로 그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뭐 어떤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측한 대로 구속이 되고 이러면 전혀 선거판에 영향을 못 미칠 선거판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자, 기자님. 네. 장미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각 당 후보가 거의 다음 주 3일, 4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바른정당이 결정이 났어요? 근데 뭐 다음 주 결과 보지 않고도 결정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득표력이 상당히 높아서 가장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건이 그 충청권 결과였는데 그것마저도 거의 과반 가까이 문재인 대표가 차지를 해서 뭐 사실상 대세로는 뭐 큰 영향은 없다 뭐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양당 다 결선까지 가지 않고 아마 뭐 다음 주 초반이면 이미 다 라인업이 갖춰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덜 잘 나가는. 아니, 저희도 잘 나간다고 해주세요. 잘 나가는데 조금 덜 잘 나가는. 아이, 거의 비슷하게 잘 나간다고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100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99.9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아이,
똑같이 100점으로 해주세요. 아따 증하네. 그렇게 해드리세요. 네, 괜찮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으로 달리고 있고 국민의당이 101로 달리고 네, 있고. 100점으로. 예. 자, 그런데 정말 안철수 의원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약 많이 팔았잖아요. 뭐죠? 그 신분증 가져오고 네. 운전면허증 가져오고 여권도 그러니까. 여권도 된다 그랬고 약을 제대로 파시네. 그 국민에게 정상적인 당내 경선에 참여해 주시라. 후보 경선에 참여해 주시라. 안내. 알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세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판 거죠. 정치 건강을 위해서. 정치약. 자, 안철수 의원이 10개월 만에 2위로 올라섰어요. 네. 어떤 점이 안철수 의원의 이런 그 힘을 뒷받침했을까? 이제 일각에서는 공학적으로 보는 분들은 안희정 후보가 2등 되면서 안희정 후보한테 갔던 중도 보수 쪽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흘러간 거다. 그러면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점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는 쪽으로 몰려가고 싶은 거예요. 되는 쪽을 지지하고 싶은 이 심리가 있어요. 네. 그 영어로 무슨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렇죠. 아마 얘기를 오늘 영어 많이 쓰시네요. 영어가 고생 좀 하네요. 영어 가르치셨죠. 근데 어쨌든 광주에서 호남권 경선을 하면서 예상치도 않았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와서 투표에 참여를 하니까 국민의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네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그 선거에서 첫날 안철수 후보가 3% 정도를 얻었어요. 거의 그냥 압도적인 대세니까 안철수 되겠네 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광주 호남권 광주 전남권 호남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화하자.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지인들에게 국민의당 후보 경선에 일단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그다음에 안철수 지지를 부탁해보자. 이런 기류들이 현실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 경선에서는 안희정 지사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으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못 올라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될 만한 대항마를 찾아보자. 안철수겠다. 그래서 그게 옮겨오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사석에서도요. 안철수 의원님에 대해서 목소리도 바뀌었다. 그거를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 만날 때도 예전에 안철수 의원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힘있고 꽤 그 강단 있게. 이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죠?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도 대변인이 당 후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 후보 대변인 아니에요. 당 대변인이에요. 당 대변인. 후보 대변인 따로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거 꼭 좀 봤으면 좋겠네요. 보시라 그러세요. 저 안철수 후보 지지 안 해요. 그래요? 저희 3명 중에 선출되는 사람을 지지해요. 아주 정의로운 척하면서 이긴 사람이 내 편이다. 그렇습니다. 교활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철저하게 중립을.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실제로 이제 저도 한 8개월, 9개월을 지켜봤잖아요. 작년 가을에 안철수 의원하고 독일 가전제품 전시회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일선 경선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더니 정말로 이게 목소리가 태산같이 이렇게 뿜어 나와요, 보면. 아까 그림이 나왔는데 당당해요? 자신 있어요? 네, 태산같이 뿜어 나오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정말 달라요. 이 화면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에너지와 기가 확 넘친다는 게 느껴져요, 보면. 이제 정치인이 비로소 돼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되겠네. 되겠네. 다르네. 이게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풍겨와요. 그래서 대체로 그거는 옆에서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된다 이번에. 왜? 우리 당 후보로 이렇게 이제 선출된 이후에 한 박자 씌는 거는 아주 솔직하세요. 정치 롱런하시겠어. 자, 표 의원님. 사실 그 국민의당이 완전 주저앉는 이런 상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쨌든 그럼요. 야권의 한 뿌리였었고. 그럼요. 그리고 힘있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문재인 대세는
실존하는 네. 것이다. 그리고 광주 호남 전북에서 광주 전남 전북에서 호남 홀대론 반문 정서 이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는데 충청권에서도 1등을 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많은 우려가 있었죠. 뭐 우려라기보다 이제 전망이 새해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예. 그 전에 저희 당이 당내 경선을 하면서 충청권에서 비충청권 주자가 충청권 주자를 앞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는 그 전에는 안희정 지사가 그 차이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충청권 1위는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런 예측이 많았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에서 다시 문재인 후보에게 좀 더 많은 지지가 가고 수도권에서 결판이 내려지겠다 이렇게들 봤었는데 충청권에서 이제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또 문재인 대세론이 확인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건 우리가 큰 갈등 없이 후보가 형성이 일찍 되겠구나라는 것이고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빨리 열기가 식는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싸움이 좀 재미없는 싸움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싹 치고 들어가면 남의 당 일에 왜 끼어드세요? 원래 좀 살짝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고춧가루 한번 뿌려보세요. 고춧가루 한번 싹. 호남권에서 반문 정서가 이 문재인 후보가 대거 호남권 이제 선거에서 득표를 했기 때문에 반문 정서가 누그러졌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민주당 경선은 등록한 사람들만 참석하는 경선이에요. 민주당 경선에 ARS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ARS나 이번에 참여한 사람, 등록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지할 후보를 정해놓고 등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숫자가 24만 분이죠. 어쨌든. 그분들이. 그리고 나머지 한 180만, 200만 가까이는 그냥 자원에서 근데 들어온 분들. 24만 중에서 10만 명인가가 투표를 안 했어요. ARS 방식에 조금 등록을 해놓고 투표를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반문 정서가 누그러졌다. 이미 문재인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 적극 지지자들이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문 정서가 수를 안 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논리적으로 상관이 없는 얘기다는 거고. 두 번째. 그냥 반문 정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희망상. 아니, 그거는 정봉주 앵커께서 상당히 악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고. 고의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반문 정서가 없어야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좋은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반문 정서는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다. 확인은 저로서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투표 결과가 반문 정서가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요번에 이제 민주당 경선 특히 충청권 경선을 보면서 이게 조직의 힘이 참 대단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게 안희정 지사가 충남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충북에서 졌죠. 충북에서 대폭 졌고 거기는 이제 아마 노영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쪽 도정환 의원 뭐 이쪽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전에서도 졌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박빙으로 졌죠. 박빙으로 졌어요. 근데 박병석, 박범계 이쪽에 어쨌든 지역위원장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이게 많은 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센 조직을 갖고 있는 쪽으로 큰 틀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생각보다 힘을 못 받았어요.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세론 아닐까 싶습니다. 대세론. 임박하면서 이런 그 네거티브를 좀 세게 했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그게 평소 보였던 칼라고 좀 다르면서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우면서 표가 빠진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그나마 충청권 밖은 좀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수도권에서 아마 그것이 확인될 것 같고요. 충청권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과연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과연 표를 던질 것인가. 딱 임박해 와 있는 상황에서 그 전 광주에서 이제 상당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토론이며 여론조사며 이어지는 것들이 대세론이 꺾이지 않거든요. 이제 대중 미디어, 매스 미디어 이론 중에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 이게 어떤 의문의 일패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일패. 여러 주장들이 막 있다가 처음에 이제 무엇이 가장 주된 그 주장인지가 확인되지 않을 때 다수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을 때는 100가지 명식으로 막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한 주장이나 어떤 인물이나
에게 다수 여론이 쏠리는 현상이 확인이 되면 다 그 그쪽으로 이외에 몰려간다. 몰리기 직전에 침묵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사실 뭐 이재명, 안희정, 뭐 최성 열렬하게 왜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대세가 아니고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쪽이 대세이고 이쪽이 많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세 다수 쪽으로 자신도 포섭되고 대세의 편이 되고 싶어하는 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충청권에서의 그런 그 문재인 후보로의 쏠림 현상은 네 그런 그 침묵의 나선 이론과 대세 이론이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 와중에 네. 뭐 각 당이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면서도 어쨌든 뻔한 후보가 되는데도 흥미가 있는데 네. 타이어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요? 타이어. 아, 타이어. 예. 보조 그랬죠. 타이어냐, 폐타이어냐. 네. 이런 게 전체 대선판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굉장히 좀 날선 공방으로 지금 두 분 의원님이 각 당 대표에서 앉아 계시는데 뭐 양쪽에서 되게 많이 오갔었죠. 뭐 그렇죠. 원래 송영길 선대본부장께서 뭐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송영길 선대본부장이 네, 먼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보조 타이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리고 그 이유로 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최고위원들이 그 엄청나게 격분을 했던. 왜 보조 타이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사실 뭐 대세는 이제 문재인인데, 네, 그 호남에서는 뭐 문재인의 대항마로 이제 안철수를 생각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 타이어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이제 폐타이어다, 네, 이런 얘기를 썼던 거죠. 네. 표창원 의원님 한때는 이제 음식 무슨 사이다, 네? 고구마 이런 논쟁이 있더니 국민들이 재미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보조 타이어가 조금 저도 들으면서 왜 저런 표현을 썼지 했는데 또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그 보조적 의미고 같이 가자는 의미다라고 이제 또 해석했는데 해석하니까 더 약이 올라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대방이 좋은 점 인정해주고 내가 더 나은 점을 내세우면서 국민들께 조금 더 멋진 경쟁을 보여드리는 게 정치의 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좀 상대를 폄하하는 말의 전쟁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또 좋아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논쟁이 없으면 재미 없어지고 무슨 뭐 신사들이 나와서 양반들이 나와서 뭐 한담하고 이런 것이 정치냐? 일단 싸워야지 시청률도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뭐 그분들은 또 정치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뭐 오고 가는 그런 그 여러 전적들이 과거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솔직한 심정으로 당의 대변인,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또 고생하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본인의 이미지 이런 걸 떠나고 보조 타이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한 느낌이 어땠어요? 아니 뭐 지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큰 정치인이니까 니들이 싸우든 말든 난 내 대변인이나 계속 하고 아니요. 방송 출연이나 계속 하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정확히는 매일 깨알같이 서로 포사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달리 그중에 이제 좀 섹시한 게 나오는 거네. 보조 타이어하고 폐타이어가 이제 단어가 섹시하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 확 들어왔는데 사실은 피차 진영에서 매일 포탄을 날리고 있어요. 저도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저는 제가 직접 포는 안 날리고 주변에서 날리는 거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바빠요. 글쓴이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원래 대변인이 그런 걸 아는데 우리 특이하게 이제 21세기형 대변인이 방송만 출연하시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저도 저기 전두환 표창 그 발언 있잖아요. 누가 써왔더라고요. 저기 공보실에서 이거 한번 좀 수석 명의로 좀 날려주셔야겠습니다. 뭐 왜 대변인 명의로 안 날리고 왜 내 명의로 수석 명의로 아무래도 수석 명의로 날리셔야 조금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날려봐 해가지고 한 방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말의 전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뭡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회의를 하는 장소가 국회거든요. 말로 회의가 말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써 얼마만큼 정책적 방향과 비전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간의 능력 평가를 제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자리가 국회고 그 국회라든지 이 정치를 뽑는 과정 자체가 선거의 과정인데 말의 공방은 당연한 거예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 타이어건, 폐타이어건, 대체 타이어건. 어쨌든 타이어 회사만 도움이 됐어요. 아니 근데 이제 광주 쪽에서는 예. 조금 화가 나신 게 실은 금호 타이어가 지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산업은행에 의해서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중국 쪽 펀드가 우선 협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쪽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향토 기업까지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렇습니다. 왜 타이어 예를 드냐?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핀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 타이어 회사 그 고용돼 있는 인원이 얼마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조금 좀 선택을 보조축 요 정도만 했었어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표 의원님. 네. 결국은 문 후보님이 네. 야당과 가장 정권 교체 유력한 후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 문 후보를 놔두고 반문이나 비문이 다 헤쳐 모이자. 네. 라고 하면서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어요. 네. 나머지 후보들이 예를 들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그 다음에 저쪽은 홍준표, 홍반장, 그 형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예. 이제 조금 안철수 의원이 거의 네. 웨이트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단일화해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죠. 만들 수 있느냐와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한가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당에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이죠. 이게 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냥 이번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당이라고 하는 건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에 있어서 물론 개인과 정당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이 너무 치우쳤을 때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볼 때 지금 예를 들어 이거 싸니까 빨리 이거 사자.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선택일 텐데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어떤 형태로든 연대 연합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에 절대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바른정당 역시 본인들이 낡은 보수와 결별하고 친박 부역 세력과 선을 끊고 새로운 그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희망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당장 지지율이 좀 낮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연대 협력을 해가지고 다시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본인들이 떨치고 나온 그 행위 자체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도 비전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일단 바람직하냐 부분에서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을 봤을 때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 나는 괜찮으니 당신에게로 힘 모아주겠소 라는 것이 형성된다면 가능해지겠죠. 근데 다 동상이몽 5월 동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이자고 하겠죠. 그렇죠.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그 자강론 안철수 의원이 합하는 것보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밑으로 다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함의로 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 유승민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을 정리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반면에 수도권 의원들은 무슨 얘기냐? 중도 보수를 내세우기 위해서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상이몽 생각들이 갈리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두 명의 후보가 양보하면서 1대1 구도가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해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렇게 맥없이 얘기하면 설명만 열심히 했지.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지금 손학규, 박주선 두 분은 적극적인 연대론자고 안철수 후보는 적극적인 이게 단일론자예요, 보면. 자강론자. 단독으로 가자. 단독으로 가도 승산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그렇게 읽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 쪽이 어쨌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선 기간 중에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 뜻대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럼요. 당을 딱 장악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들은 있을 수 있어요. 손학규, 박주선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가령 호남 쪽에서는 또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저 같은 이제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만들어진 게 다당제 아닙니까? 사당의
진보가 두 개의 당으로 분열이 돼 있고 보수가 두 개의 당으로 분열이 돼 있고 이러면 이 다당제를 정착해 가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 민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그렇게 선택된 걸 임의로 깨지 말자. 이거 사실 선거가 대통령 선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각 당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동의를 얻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느 당이건 주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로지 대통령 선거 하나만 보고 매몰돼서 가는 거 정말로 국회의원 정치인 입장에서는 무매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다당제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더불어 개헌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게 북유럽 국가들인데 북유럽 국가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째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가 다당제와 의원 내각제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그 소중한 모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다당제의 씨앗을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 포토라인 관련해서 다 이제 그 라인을 이제 세운 거죠. 전문용어로 포토라인 뻗치기.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다 사람들이 겹치면 사진도 하나 제대로 못 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겨우 이제 만들어 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마자 경호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가려버리는 바람에 네, 그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이제 욕설과 한숨 소리가 이제 들리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막 뭐라고 소리를 쳤죠. 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박근혜 씨를 이제 가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오라고 이제 그림에 방해가 되니까요. 포토라인을 이렇게 쳤을 경우 그렇게 막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알아서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온 사람들은 거기에 약간 좀 섰다가 보통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 이동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표창원 의원님. 어쨌든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를 좋아할 국민들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7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행한 현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법원은 거부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출입구를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 대상자 피해자들이 오는 통로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또 요구를 했었지만 법원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불행한 사태이죠. 하지만 사실 뭐 김경진 의원님이나 저나 평생을 그 범죄 피의자들 만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법 앞에 귀천은 없다라는 것이 그 직업 윤리로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고 중요한 인사이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우나 경호는 하더라도 법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은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2번씩이나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포털라인에 서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해 장벽으로 막아버리는 행위들은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께 비춰질 때도 사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조금 뭐랄까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국민들의 어떤 동정 여론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인해 장벽 경호의 숲속에 갇혀 있고 보호받고 있다.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그런 국민적인 동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법의 평등이라는 측면 유전무죄나 뭐 유권무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나 법 앞에 같은 절차에 임한다는 데에도 상당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떤 심정이었어요? 피의자들을 다만 그 알 권리가 조금 좀 무질서하게 행사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니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자들 당신네들이 조금만 좀 양보해 주세요 하는 것이 포토라인이에요. 근데 포토라인에서 법원이 기자들 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있는 마이크 치워버리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이렇게 되고 그거는 사실은 취지에 반해서 너무 과잉된 어떤 권리랄까 뭘 행사한 거죠. 표 의원님.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 박지만 씨 부부가 나왔다 그래요? 막상 몇 년 동안 수년간 가족들하고도 관계를 끊고 지냈던 거 아닙니까? 박지만 씨 부부를 이제 나오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 두 분이?
뭐 어쨌든 인재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의 그 거리는 뭐 유경재단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고 그렇죠. 이해관계 충돌도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런 친인척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또 맞았겠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신분 자체가 이제 피의자가 되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와중인데 이때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정말 혈육과 그 인륜의 정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이런 저런 것들보다는 그저 한 가족으로서 당연히 와서 예. 어떤 정을 표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뭐 당연히 구속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냥 이제 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례라든지 이 혐의의 중요함, 예.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혐의이냐.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혹은 기소될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과 상당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주거가 좋은 집에 사느냐 또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곳이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사에 어느 정도 순응할 것이냐. 검찰이 이제 이후에 정말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 아파서 안 갈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빚어질 텐데요.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뇌물죄 또는 뭐 직권남용, 강요, 예. 기타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와 그 범죄 혐의 하나하나의 막중함, 예. 그 형량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본인이 거의 대부분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 부인하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을 다른 사람의 진술 또 대질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의 대조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무수한 이제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죠. 수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게 이미 과거에 이 주변 공범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씨를 통해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에게 국회 나가서 거짓말해라. 각종 위증 지시가 있었잖아요. 예. 대표적인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한국에 있는 이 직원들에게 컴퓨터 부숴라. 이런 그렇죠.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둘이 대포폰으로 계속 통화를 했고. 대포폰으로 계속해서 통화를 했었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공범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인멸이 있었고 본인이 정규제 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예.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했잖아요. 오늘도 아마 실질심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터인데 그렇겠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최소한 본인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증거인멸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증거인멸이 있었고 지금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앞으로도?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고 예. 앞으로도 농후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구속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네. 자, 그럼 두 분 다 구속 가능성, 그리고 대부분 언론, 대부분 법조 전문가들이 이건 이미 공범들 다 구속되어 있고, 네. 그리고 공범에 어찌 보면은 우두머리격인데 네. 구속 안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것이 미칠 정치권의 풍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이 되면 지금 현재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야당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미 대선 판이에요. 구속이 되면 이 판이 좀 흔들릴까요? 어쩔까요? 초기에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거대한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동정 여론도 분명히 있었던 참이고요. 예.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국회에서도 탄핵 의결했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했지. 예. 뭐 더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구속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또 올라가요. 더 올라갔죠. 그 왜 예. 그러냐면 그럴 그 좋은 호기를 어떤 대중 여론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호기였어요. 예. 이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친박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이들이 만약에 법 절차에 순응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참담하고 억울하고 혹은 너무 좀 이게 오해다라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검찰과 특검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그러한 절차에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너희들도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단들이나 친박 의원들이 오히려 조금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또 우리 그 표창원 의원님은 장지원 의원님 깡패야 그러니까 나 일단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그분 개인을 보면 그 어떤 범죄자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민이 느껴져요. 그렇죠. 예. 연민이 느껴지고 안쓰럽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될 걸로 저는 보는데 구속되면 누군가는 옥바라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핏줄만이 제대로 된 옥바라지를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 300명의 어떤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다고 그러고 친박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저게 얼마나 갈까요? 명분도 없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안쓰러운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토라인에 쓰지 않겠다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에 부탁할 때. 민망한 거죠. 민망한 건데 그래도 법원에서 많은 걸 봐준 거예요. 많은 예우를 해준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면 이 구인영장을 검사 내지는 검찰 수사관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강제로 구인을 해와야 돼요. 신병을 구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해와야 돼요. 근데 통상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이게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서로 간에 신사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검찰청으로 몇 시까지 오면 보통 10시 반이다 이러면 10시 10분까지 오면 검찰청 검사실부터 구인하는 절차를 받겠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신사협정을 맺어요. 근데 어쨌든 원칙은 구인을 해가지고 법정 영장심사 법정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이 외관과 형태를 취해야 돼요. 근데 아니 출석을 거부할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 이게 구인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것은 출석 거부의 possibility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경진 의원님한테 영어 나오니까 당황했어. 당황하지 마세요. 저 고시 붙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어쨌든, anyway. 가능성. 그것 때문에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일단 그 절차를 검찰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영장 법정에서 직접 봅시다. 그래서 중간에 강제로 끌고 가는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포토라인도 사실은 이게 법원은 공공의 관공서예요. 관공서는 국민들의 것이지 특정 관공서의 것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위한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모든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포토라인 제도 취지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전에 검찰청에 들어가다가 뒤엉키잖아요. 보면 유력한 신분을 가진 피의자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머리도 깨지고 피도 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룰을 지킵시다. 그리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알 권리가 가장 기본이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동중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들이 처한 대처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이 떠올랐어요. 그 변호인단은 전부 뭐 탄핵 반대 집회 나와서 자기를 띄우고 태극기 두르고 영웅으로 묘사돼서 나타나고 자신의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언동만을 일삼았어요.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고 법정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방해하고 그리고 국회나 국가 헌정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친박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요소마다 막말에 명예훼손에 선거법 위반에 방송 장악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국민이 마음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이들의 어떤 둘러싸이는 소수의 친박 단체들과 친박 의원들과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만의 공주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가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어떤 중도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이 됐다고 해서 야권 중심의 대선판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미 이 밑바닥 뿌리를 볼 만큼 받고 볼 이상으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그리고 그것도 본인들의 자충수로. 그렇죠. 신뢰할 수 없다. 아예 그냥 관심 자체를 끊는 것이 그냥 정상적이다. 라는 식의까지 국민들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속이 된다고 한들 그건 당연한 거고 큰 파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뭐 그럴 수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 구속이 안 되면
거꾸로 그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뭐 어떤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예측한 대로 구속이 되고 이러면 전혀 선거판에 영향을 못 미칠 선거판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자, 기자님. 네. 장미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각 당 후보가 거의 다음 주 3일, 4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네, 바른정당 결정이 났어요? 근데 뭐 다음 주 네. 결과 보지 않고도 결정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득표력이 상당히 높아서 가장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건이 그 충청권 결과였는데 그것마저 또 거의 과반 가까이 문재인 대표가 차지를 해서 뭐 사실상 대세로는 뭐 큰 영향은 없다 뭐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양당 다 결선까지 가지 않고 아마 뭐 다음 주 초반이면 이미 다 라인업이 갖춰지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덜 잘 나가는. 아니, 저희도 잘 나간다고 해주세요. 잘 나가는데 조금 덜 잘 나가. 아이, 거의 비슷하게 잘 나간다고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100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99.9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아이, 저기, 100 똑같이? 100쯤으로 해주세요. 아따, 증하네. 그렇게 해드리세요. 네.